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잠시만요. 제가 싹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요, 고교학점 제도가 뭐다, 그리고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2022 교육 과정이 어떤 지금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어떤 게 변화가 되고 그것이 언제쯤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전환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예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교학점제도 개관이라고 써져 있지만요. 이거 그냥 다 도덕책 얘기예요. 그냥 좋은 얘기들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이제 미래 사회로 저희가 전환하면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얘기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그냥 산업화 시대, 그때의 어떤 그 교육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꽤나 오래 전부터 예전에 아마 그때 미래 설계하는 거 있잖아요. 직업 설계하는 거. 그거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뀌는 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교 교육 자체도 어떤 입시 중심에서 학생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장을 하고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고 어떻게 이렇게 서열화를 시키는 거에서 수평적인 다양화를 만들어 준다는 건데, 아니 뭐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냥 결국에는 도덕적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고교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중등 과정을 바꾸기 위해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했고 그것이 꽤나 오랜 경험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그게 지금 고교 학점제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거예요. 진로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과목들을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어떤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운영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교육과정 수강 신청 수업 사실 핵심은 요거예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과정 자체를 체계하게 된 어떤 교육 체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게끔 하겠다. 이게 가장 큰 고교학점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수업도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입시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요거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대학에서는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에다가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는 과거의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자료를 제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교육부 홈페이지 나와 있는 정확한 그 기사를 가지고 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다 거기에서 발췌해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이미 사실 전 정권에서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져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하고 이것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은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니까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이제 이조 저번에 새로 우리 이조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지금 이제까지 해왔었던 것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말 한마디로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여기 보면은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오피니언에서도 자사고 외고 폐지부터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수정 단국대 교수님은요 고교학점제의 고자도 모르시는 분인 겁니다. 이게 왜 없어져야 되고 왜 절대평가가 되고 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요 이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처음부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였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개정을 고시한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2015 교육과정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우리 학생들에게. 2015 교육과정은 2015년도에 개정을 고시한 2015년도에 앞으로 언제부터는 내가 이 과목으로 가르칠 거야 라고 했었던 게 2015 교육과정이고요. 지금 작년도에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다 나왔어요. 싹 다 나왔고 수학 과목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거 25학년도부터예요. 25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제가 여기 지금 중학교 1학년 작년 자료여가지고 제가 수정을 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25학년도부터 학교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고교학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이따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2028학년도입니다. 그럼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개정된 교육 과정 그리고 개정된 대입 체계로 대학에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게 2028학년도예요. 그게 언제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교학점제.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은 그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너무나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래 기본 배경은 전혀 무시된 채로 이 고등학교 체제 말이에요. 자사고 없어진대, 외고 없어진대. 이것만 너무 지금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건요,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만에, 7년 정도 만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현재 2022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내지는 2학년 정도까지가 아마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수락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2022 교육과정을 보는 제 생각은 진짜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아, 진짜 작년도에는 정말 최고 개판이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지금 되어는 있는데 사실 이 사진 한 장이 되게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2022 교육과정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는 좋아요. 고교 학점제도 좋고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어떻게 제가 보기에 이런 너무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교육 과정의 어떤 교과목 재구성이라든가 교과목의 어떤 위계, 고등학교 개편, 교육과 입시의 간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정치 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무슨 보건교육인가 그건데 거기에 이제 양성평등,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것들을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만 그냥 부각이 되고 오히려 진짜 제일 중요한 입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희는 그냥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치인들하고 우리 관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교학점제에서 우리가 변경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총 5개 정도로 제가 그 변화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수업량과 표현입니다. 현행은 단위수라는 걸 써요. 근데 그것을 학점이란 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변화하는 게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단위수랑 학점이 단위 학점 이름만 바뀌었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졸업 이수 기준이 조금 줄었다. 총 학습 시간도 좀 줄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 이거 거짓말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아직은 결정나진 않았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넣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때 애들 다 놀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근데 3학년 2학기를 수시에서도 넣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단위 수가 학점으로 바뀌면서 졸업 이수 기준이라든가 총 학습 시간은 줄어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3학년 2학기 수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제가 알기로는 결정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아직 결정나지는 않은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졸업 이수 기준이라는 게 달라졌어요. 졸업 예전에는요, 우리 그 지금 뭐 현재 2022 교육과정 그 고교학점제 이전 학생들은요, 성취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미이수라는 게 없었어요. 미이수는 없이 그냥 수업만 듣고 출석만 하면은 무조건 졸업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부터는 40% 미만을 미이수로 해가지고요, 학점을 인정을 안 해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점을 다시 들어야 돼요. 대학교처럼 재수강을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요. 아마 실제로 미수자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걱정은 듭니다. 사실 제가 여전히 우리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석만 하면 이수는 하게 될 것 같고 정말 어지간히 선생님들한테 밉보이지 않는 한은 그냥 이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사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느끼는 핵심 말고 실제로 교육부 당국자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선택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겠다라는 거예요.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들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과목을 여러 학교 애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이게 공동교육과정이고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역 단위 학점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천안에 있거든요. 천안에 그냥 과목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호두 과자 만드는 법. 이런 과목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특색 있는 과목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것들, 그것을 이제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의 교원학부. 만약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 임용을 할 때 복수 전공자들을 많이 임용을 해가지고 한 사람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내지는 지역 전문가를 이용해서 교사나 강사를 만들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요거 하면서 애들한테 요즘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다른 거 다 때려치고라도 교육학 이수를 반드시 해라. 교직 이수를 반드시 해라.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던 것과 하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학교나 이런 데서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굉장히 어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돼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제가 A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공동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A, B, C 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딱 시험을 봤어요. 아무래도 A 학교 애들한테 좀 더 평가가 잘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되는 굉장히 산간 도서 지역, 벽오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좀 불평등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안착이 되고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네 번째는요. 교사의 역할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하고 2, 3학년 때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다르긴 하지만 이제 담임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지금 같지 않고 좀 희석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담임도 있고요. 교과 교사님도 계시고 진로 전담 교사도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사고 치면은 제일 먼저 책임 소지가 나오는 게 학교입니다.
애들이 학생 관리라든가 통제를 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과연 학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직도 우리는 이 학생들 이 어떤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자율적인 것들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우리 그 기성세대들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통제라든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목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실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젊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죽어나겠죠,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진로 상담 교사,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진로 상담 교사님들을 몇 분 이제 알고 제가 그분들과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아는, 저는 컨설턴트는 아니에요. 그냥 수학을 가르치고 입시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컨설팅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진로 상담 교사님들이 저보다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런 전문성을 우리가 그냥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앞으로 발전하겠죠. 앞으로 발전하겠지만 저 믿을 수가 있느냐? 아직 그냥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좀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과목 구조와 평가 체제의 개편인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한번 할게요. 우리가 흔히 창체라고 하는 거,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동 공진, 이런 것들 내용 들어가죠. 요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교과가 있습니다. 교과는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는데요. 이때 이 전문 교과는요, 특목고라든가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교과 1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문교과 2가 특성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목은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는데 이때 선택과목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 우리가 그냥 국영수사가 이런 거예요. 그 중에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결국에.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그냥 성취도로 A, B, C만 표기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자, 지금 현재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공통 과목 일반 진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공통 과목은요.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 뭐 특성화 고등학교, 특목 고등학교 다 무조건 배우게끔 돼 있어요. 공통 과목은 무조건 배워야만 합니다. 어떤 학교든지가요. 기초 과목 국영수, 한국사에다가 과학과 통합사회 이런 게 이제 공통 과목이긴 한데 자 수능에는 나오지 않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능에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배경이 되는 것은 맞지만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인데 일반 선택은요.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에 필요한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그것보다 약간 좀 심화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죠. 수학 1, 2, 확통 미적분이 현재 일반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 기하, 뭐 경제수학, 수학탐, 실용수학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선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평가예요. 등급이 산출이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취도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수학 어떻게 돼 있어요? 수학 1, 2가 수능 공통 과목이 돼 있고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보게끔 돼 있죠. 그래서 기하가 굉장히 애매해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정시 파이터들의 어떤 희망, 이 기하 과목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특목 자사고가 없어지느냐? 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느냐가 결국 이 교과목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거가 현행이에요. 지금 보통 교과 아까 얘기 보였던 대로 여기 보통 교과와 공통 과목이 있고요. 공통 과목 선택 과목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뭐 일선, 진선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전문 교과 1 심화 과목인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여기서 배웠던 거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서 배웠던 그게 바로 전문 교과 1입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는요, 실업계 고등학교, 이를테면 공고나 상고,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전문교과예요. 지금 22학년, 2022 교육 과정에서 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바뀌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통교과에 이 전문교과 1이라는 게 보통교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애들이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 일단 전문교과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전문교과라는 건 뭐 심화수학이라든가 뭐 고급수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일단 옛날에 뭐 과학고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배우던 거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가 자사고가 있을 이유가 없죠. 자사고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그냥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어떤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의 지침을 조금 축소시키고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자율고등학교를 만드는 어떤 취지였어요. 근데 지금 뭐 그 취지가 많이 희석이 되긴 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걸로 희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라든가 어떤 심화된 과목 내지는 우리가 어떤 자율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배우게끔 해주면 특목고랑 자사고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가 없앴던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얘네들이 보통 교과는 상대평가, 일반 선택까지 상대평가였는데 진로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평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절대로 바뀐 겁니다. 얘네가 상대평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왜냐? 공통 과목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이 모든 과목들은요.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들을 상대평가로 딱 놔두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절대평가로 전환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논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으로 딱 되면서 이게 딱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폐지됐죠. 외고도 남고 자사고도 남고요. 전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남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요즘에 조금 그래서 이거 지금 도대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모르고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전 이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NGD 그 채팅창에 저랑 같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논리가 탄탄하고요.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을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떤 진짜 지금 필요한 이런 과목 구조나 이런 과목 구조의 개편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없이 사람들 머릿속에 딱 그거 하나잖아요. 외고 없어진대, 자사고 없어진대. 야, 미쳤어?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제 기본적인 과목은 얘네들이 배우는 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미친놈이 있어요. 수학 너무 잘해. 근데 걔는 다른 과목은 다 못해. 그럼 걔는 과학고를 못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수학에 대해서 어떤 그 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학에 특출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심화수학, 고급수학,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도 배울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이 고교학점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다 무산이 된 상태로 지금 평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 현재 그냥 그대로 가면서 학교는 또 그대로 남아있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게 지금 반쪽짜리 정책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행. 지난 주인가요? 우리 저기 분당 김윤희 원장님께서도 우리 고교학점제 하다 보니까 통합과학이 예를 들면은 뭐 진로 저기 뭐지 성취도로만 평가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현행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전까지의 모든 학생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는요. 공통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 플러스 석차 등급이 병기가 됩니다. 성취도도 나와요. 근데 아무도 이걸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등급만 생각을 하는데 성취도는 어떤 과목이든지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고 거기다 석차 등급을 같이 나온다. 1등급부터 9등급 요걸 나온다. 근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A, B, C로만 평가를 한다. 근데 요것이 2025년도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병기하고요. 공통 과목은 등급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선택 과목,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요, 전부 다 성취도로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결정난 건 아닙니다. 네, 성취평가제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성적이 산출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에는 선택 과목들이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공통 과목이 있고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자, 얘가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등급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선행해야죠. 근데 이 공통 과목이 다 언제 배우는 겁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 그럼 1학년 때 배울 것들은 모두 선행 심화까지 완료해놓고 학교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은 절대평가예요. 그러면은 이 절대평가, 이게 나중에 제가 판단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절대평가가 되면은요, 제가 보기엔 학습적인 측면, 그러니까 학종이라든가 수시를 제외하고 학습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은 무조건 수능 준비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수능이 어떻게 될런지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 내년에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지 아마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조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지금 이거는 최근에 가장 최신으로 나온 거고 지금 2022 교육과정은 여러분들 그 나이스 체계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학 과목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기 상대평가,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 선택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로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1학년 성적이요. 대학을 좌우할 수도 있을 거예요. 1학년 성적이. 근데 전 과목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국영수, 사과 전부 다 한국사까지 선행해서 진짜 내가 1등급까지 맞겠다라고 하면은 심화까지도 다 해놔야죠. 그리고 2학년 초부터 바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조금 이따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학습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습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에서는요. 바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이제 내가 학종이라든가 이게 수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과목 같은 걸로 이렇게 어떤 과목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보게 된 건데 2022학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과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과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2015랑 전혀 차이가 없이 그대로고 자, 고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의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미적분, 원, 기하, 경제, 수학 등등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융합 선택 과목도 있고요.
자, 공통 수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뀐 것들 정확하게 지금 다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통 수학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생들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수학 상부등식까지, 그러니까 대단원으로 쳤을 때 도형의 방정식 바로 전까지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하의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고 거기다 플러스 행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뭐 어디까지 된다라는 건 없고 곱셈 같은 경우는 2x2 행렬 곱까지 다루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뭐 2x2 그러니까 3x2 이것을 안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곱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실생활에서 어떤 활용 예를 만들겠다 뭐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2, 공통 수학 2 같은 경우는요, 2학기예요, 2학기. 2학기인데 여기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하고 집합과 명제, 함수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제가 쭉 보니까 외분이 삭제가 됩니다. 외분이 안 나와요. 내분점은 나오는데 외분은 삭제가 되고 아마 부등식의 영역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될 거다라고 좀 연구 단계에서는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등식의 영역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들은 나머지는 해당 단원과 거의 동일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선행 고등과정 나가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 하고 플러스 행렬 정도만 가르쳐 주면은 일단 고등학교 수학 준비는 뭐 마무리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제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면 공통수학 1, 2가 있고 기본수학 1, 2가 있어요. 공통 과목으로만 쭈루룩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뭐야? 공통수학은 알겠어. 그래, 이제 뭐 다 바뀌는 거 없어. 그럼 기본수학은 뭐냐? 기본수학 1, 기본수학 2가 있는데요. 공통수학 1, 2를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를 해도 되고 기본수학 1, 2를 해도 상관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다예요. 근데 얘네들을 제가 지금 과정을 쭉 보니까 공통수학 원투에 약간 그냥 축약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사고나 뭐 과학고라든가 이런 상위권 학교에서 특성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택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마 요건 아닐 것 같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게 축약본이라고 해도 실제로 배우는 내용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수학 1, 기본 수학 2를 그냥 한꺼번에 한 학기에 끝내고 그냥 2학기부터는 뭐 여기서 말한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에 되지 않을까라는 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어떤 상위권 학교에서 사용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특성화고에서 택하게 될지 이거는 아직까지 뭐 확인된 바는 없는데 아마도 요거는 아니고 특성화고는 아니고 자사고나 상위권 학교에서 조금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수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현재 수1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모든 게 다 동일해요. 자, 미적분 1은요, 이제 현재 저희가 배우고 있는 수학2와 동일합니다. 이게 수열의 극한이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확률과 통계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현재 확률과 통계와 비슷한데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자, 원순열 삭제됩니다. 원순열 나오지 않고요. 모비율의 추정, 모비율의 추정이 2015 과정에서 삭제가 됐었죠. 2015 과정에 삭제가 된 모비율의 추정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원순열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미적분 2, 이제 얘가 일반 선택에서요, 진로 선택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선택이잖아요. 미적분 2는 일반 선택으로 오고 이 과목은 미적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었죠. 뭐 현재 기하 과목과 비슷한데 여기서 공간 벡터가 부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 기하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공간 벡터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쉬운 문제만 나오게 돼서 그래서 공간 벡터가 부활되는 것 같고 사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하에서 배우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간 벡터가 부활이 되고 그러면서 공간 벡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단원이 위치 벡터라는 벡터를 배우잖아요. 그 공간 벡터가 다시 들어가면서 3단원으로 넘어가고요. 2단원이 공간 도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 3단원이 순서가 변경되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공간 벡터가 부활한다라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얘네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효용이 대입이나 수능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내년에 나와요. 내년.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준비를 할 것인지 말 것에 대한 고민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던 대로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이 선행을 고등과정 이상을 선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쭉 하면 되고 일단은 고등수학 여기에다 좀 집중을 해가지고 1학년 때 최대한 그냥 압도적으로 딱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학생들을 가르치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제가 요번에 그 김윤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이랑 여러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나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청의 문서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요. 네, 제가 맞아요. 제가 맞으니까 이것대로 하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2023년도잖아요. 제도의 단계적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교학점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얘네들은요, 학점으로 하고 있어요. 학점으로. 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학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학점이에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학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를 하지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을 병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이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일반 선택 공통 과목 9등급 병기하고요. 과목들도 얘네들은 2015 교육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2015 교육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대학 입시라는 것 자체도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15 교육 과정이 아니라 2022 교육 과정을 택하게 되고 2028 대입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요. 2027 대입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내년도에 나옵니다. 얘네들까지는 2015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 애들하고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교육과정을 다르게 된다. 지금 고교학점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학점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학점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름만 단위수에서 학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중요한 건 결국 그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2025년도에 고등학교를 가면 그때부터 2022 교육과정과 더불어 대학 입시는 2028 교육 제도를 따르게 되는데 그건 언제 나오느냐면은 2024년 2월 내년에 나옵니다. 이게 나와 봐야지 앞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 좀 완벽하지 않은 시기상조인 어떤 예측이라고 하기가 좀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 애들이 아니라요. 대학교 교육법에 중등교육법입니다. 고등학교는 중등교육법이 있어요. 자, 대학 입학은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한국 대학교육 대교협이라고 하죠. 대교협에서 4년 전에 무조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딱 판단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고등학교 내내 준비할 수 있는 게 딱 나와요. 제가 그래서 2019년도부터 니들 수능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때 이거 보고서였거든요. 지금 보면은 인터넷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 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막 쪽지 카드 뉴스 이런 걸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2025학년도 거 대학에서 발표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시기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막 갑자기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올해 4월 말까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대학에서 발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제 5월하고 9월 되면요. 수시 모집 요강. 그러니까 수시가 5월 달에 나오고 정시 모집 요강이 9월 달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또 그거대로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또 막 분석을 하고 하느라고요.
근데 그것을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거 언제 나온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는 부모님들 상담할 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고교학점제의 쟁점 사안. 자, 일단 요거였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되느냐 마느냐 계속 이게 난리였죠, 사실. 언론에서도 난리고 뭐 오만 데서 다 난리였어요. 근데 결국 네, 존치한다 라는 결정이 났죠. 근데 이게 최초 계획안에서는 시행령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율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면서 전국 단위 모집을 불가하게끔 하겠다. 이게 난리가 났었죠. 민족 사관고 이제 춘천 뭐저 강원도에서만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고, 근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영재고는 존치한다. 근데 사실 저 과학고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왜 과학고는 왜 남겨놓는 거야? 뭐 여러 가지 과학 과목도 다 오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술고라든가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존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영재고등학교는 아예 중등교육법하고 아예 별개의 그냥 학원 같은 데요, 학원. 영재지능교육법인가? 영재교육진흥법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새로운 그냥 학교예요. 이게 학교라고 보기도 그렇고, 학교는 학교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조금,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중고등교육법에서 나와 있는, 고등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 날라갔어요. 존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두 번째, 이게 문제였어요. 저는 제일 고민인 게 이거였습니다. 사실 그때 뭐지 에듀 어디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서 이제 좀 뭐지 강의를 해주신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이것 때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조금 급발진을 좀 했죠. 네. 자, 2학년 이후에 전 과목이 수능 절대평가로 된다면, 절대평가로 다 되면은 문제가 뭡니까? 수능 출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뭘 보고 뽑을 건데. 그 뭘 보고 뽑을 건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일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이나 아니면 수능 과목만이라도 상대평가로 좀 두자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육부 내부에서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말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분이 등장하셨어요. 이분 누구야? 이분. 우리 이분께서는 수능도 절대평가를 하자라고 하시는 절대평가의 어떤 뭐 화신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날라갔어요. 날라갔어요. 이제 이 내용은 그냥 쏙 들어갔습니다. 쏙. 이게 들어가면서 또 뭔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1학년 공통 과목도 절대평가하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는요. 극렬한 반대에 현재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논의 중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월 말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결국 아직까지 뭔가 결정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도 절대 할 수 있을까요? 나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논의 중이고 아직 확정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 나오게 되면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알아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요거요. 일단 안 돼? 야, 수능도 절대평가하면 안 되냐? 이제 교육부 장관님의 지금 소신이시죠. 수능도 절대평가해. 아니면은 IB,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가 이제 IB죠. IB 해.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아요. 돈은 IB 인증받으려면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뭐 하겠다라고 지금 뭐 대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사실 여기 저희 충남 삼성고 같은 경우에는 IB 과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하는데 굉장히 돈도 지금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어떤 예산으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나라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거 채점 누가 할 거냐.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채점을 해도 욕을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애들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뭐 이게 안 되잖아요. 어그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시기상조일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안대로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운영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그때 노가다 그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말로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저도 꽤나 오래 했거든요. 그 10년을 넘게 했는데, 그 공무원의 생리를 무시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몰라요. 그 공무원들, 야, 그냥 해!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해야지 뭐. 그 되게끔 막 또 말을 만들어내고, 아니, 혹시 뭐 공무원이나 공직에 계셨던 분들 아마 다 알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모른다, 모른다. 원하는 현재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원한 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22 교육과정을 이미 일단 났으니 고시가 나왔으니 그 2022 교육과정 고시안을 쭉 한번 보시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 입시 변화 이거 예상 준비 뭐 이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능 기본 계획이요. 2024년도 이게 수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2024년도 내년도 2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한 예측만이 가능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능 과목이 어떤 걸로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가 될 텐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고교학점제라는 것과 수능은 굉장히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해놨는데 너네 시험은 이걸로 볼 거야. 그럼 애들 이거 안 해야지. 안 할 거야? 큰일 나잖아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계획, 기본 계획이 나와야지만 이 머릿속에 제 생각이야 많지만 이 생각이 과연 그대로 될 것이냐? 모른다. 모른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8차 개정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차 교육 과정이잖아요. 7차 교육 과정에서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차 교육 과정에 몇 번째 교육 과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8차 개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큰 폭의 변화예요. 2022 교육 과정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요.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욕은 먹을 거예요. 어디선가는. 네. 그러면은 최대한 욕 덜 먹는 방향으로 가는 게 공무원들의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욕 덜 먹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예상을 하면 이게 소설입니다. 이건 내 소설이에요. 소설. 자, 수시와 정시의 이원화 체제는 큰 틀에서 아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을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학교에서 잘 자퇴를 안 한대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그러니까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야, 내년에 수능 한 번 더 보지. 이래가 되는데, 이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하려고 하면은 그 학교에 대해서 엄청 공부해야 되잖아요. 막 공부하다 보면 그 학교에 대해서 애정이 생겨. 그래가지고 잘 안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고교학점제, 에서는 취지에도 되게 부합하죠. 학생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너 이런 것도 공부했니? 이런 것도 공부했니? 이런 것도 공부했니?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뽑아줄게. 이거 학종하고 아주 잘 맞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과 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교과 뭘로 보는 거예요? 성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성적으로 보는 거다 본데 절대평가가 전부 다 절대평가가 돼버리면은 성적 갖고 어떻게 뽑을 수 있겠어요? 이거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건 제도 유지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학종이 좀 강화가 될 건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문제는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점제와 어울리는 제도가 아니에요, 수능은. 그리고 이 교과목 어떤 과목으로 할 건데 어떤 과목으로 할 건데 이거 뭐 어떤 과목을 선정해도 난리가 날 걸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막 골치 아플 겁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논술형 수능이라든가 이원화 수능 뭐 이런 것들 저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느냐. 자, 우리나라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논술형으로 나왔는데 평가 누가 몇 점 줬다 하면요. 소송이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엄마들 또 못 참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못 참으시죠. 예. 우리 아들이 왜
우리 아들이 왜 70점이냐? 저 애는 왜 80점이냐? 난리 날 거예요. 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이렇게 제고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렇다면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주호 장관이 계속 그러잖아요. 수능을 수능을 검정고시처럼 절대 평가로 바꿔버리면은 수능이 어떤 예를 들면 대입 자격고사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평가로 딱 격하를 시켜버리면서 검정고시 수능 봤는데 몇 점 이상 나왔어. 그러면은 합격은 가능해. 자, 너희들은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뽑아. 대학에서 알아서 뽑아. 그러면은 대학별 본고사. 예전같이 대학별 본고사 이럴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몰라요. 내 소설이에요. 제 머릿속에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아까 그 선생님들이나 입학사정관들께서 얘기했었던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납두자 하는 것들이 어떤 이런 이야기가 전 납득이 가긴 가는데 뭐 우리 저기 이주호 장관님께서 오시면서 이 모든 게 날아가 버렸고 사실상 내년도 수능 계획, 대학 입학 계획이 나와 봐야만 이 전체적인 얼개가 머릿속에 좀 잡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그냥 얘기했던 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의 틀에서 동일한 틀에서 학종 최저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이 최저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학종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최저를 조금 더 강화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교과에만 최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학종에도 최저가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능을 일단 그냥 기본 깔아놓고 대학별 본고사 특히나 상위권 학교에서는요 이미 논술이라든가 심층 면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학별 본고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른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그냥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대나 중하위권 대학교 지금 뭐 안 그래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힘들죠. 여기 수시밖에 뽑을 수 없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딴 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이 얘기도 뭐 말이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능 심화 수능 뭐 이원화 수능 뭐 바칼로레아 아이비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글쎄요. 뭐 하면 좋겠다. 근데 굉장히 많은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틀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유지는 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완전하게 그냥 싹 다 그냥 갈아엎거나 이런데 완전하게 갈아엎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 자, 이거부터 우리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중고교 학생들 뭐 인구가 감소를 하네, 증가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황금대제 해가지고요. 5만 명이 넘습니다. 50만 명이 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애들은요. 재수는 못하는데 재수는 많다. 이거고요. 중학교 2학년은 고교학점제 1세대.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은요. 사실 중3이에요. 중3 애들요. 지금 족치셔야 됩니다. 아주. 왜인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뭐 당연히 고교학점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이 학령 인구의 변화, 요 얘기 제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1차 감소기입니다. 그 1차 감소기가요, 올해까지 끝났어요. 사실 올해 고3까지가 끝났고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애들까지는요, 10년 정도가 남았죠. 이 10년 정도는 45만에서 48만 명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꾸준히니까 인구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준다고 대학에서 난리를 쳤던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 1차 감소기의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1차 감소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 왜 애들이 안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이야 이거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 너무 빨리 딱 지금 이미 결정이 났어요. 얘네들이 이제 군대 갈 때요. 아마 이제 군대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군대 갔다 가지고요. 지금 직장에 들어가는 시점이 들어가면요. 그때도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45만에 48만 명 정도가 유지될 때는 또 그러고 한 10년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지금 우리나라 0.78 찍었죠.
그게 바로 2차 감속입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부터 쭉 줄어요. 그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인구가 줄어서 난리가 나는 것도 난리가 나는 거지만요.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자, 다음은 그래서 지금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고 수능 응시자 수의 변화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수능 응시자 수고요. 왜냐하면 난 애들보다 왜 더 많이 봐? 재수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 응시자 수입니다. 얘가 접수 응시입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이 응시 자원하고 저기 뭐지 접수 자원, 응시 자원 같은 경우에는 추정입니다. 추정치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태어난 인구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 무조건 오래 가야 됩니다. 대학 오래 가셔야 돼요. 인구가 최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수치 계산만 하더라도요. 등급이 0.2등급 정도는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1등급이어야 1점이 떠야지 서울대를 갔다면 1.2가 떠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구가 확 줄어가지고. 자, 얘네들 무조건 오래 가야 됩니다. 오래 가게끔 무조건 해주세요. 그러셔야지 될 겁니다. 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얘네들이 바로 황금돼지들입니다. 황금돼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고요. 자,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요. 중3에 좀 줄어드네. 근데 얘네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3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쪽과 요쪽은 대학 입학이 달라요. 말씀드렸지만 요 중3 앞쪽은요. 현행 입시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중학교 2학년 요쪽 애들은요. 어떤 문제가 되냐? 고교학점제입니다. 2028 내년에 나오는 대학 입학 제도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재수를 못해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은요. 재수를 못해요. 얘네들은 절대평가 저기 뭐지? 일반 선택 상대평가로 다 했던 애들이야. 근데 중학교 2학년부터는 다 절대평가예요. 그럼 얘네들 뭘로밖에 수능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교과목도 달라. 어떻게 해? 얘네 재수 못한다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근데 중3 애들을 지금 엄청나게 족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이 친구들이 결국 성과를 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봐봐. 고등학교 1학년들 지금 얘네들 황금돼지들 겁나 많죠? 얘네들 재수생 어디로 다 몰릴까요? 여기로 다 몰려요. 왜냐면 얘네는 삼수를 못해. 얘네들은 진짜 삼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수생들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재수 삼수를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중3학년 애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시험을 보는 2027학년도에 다 끝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3 애들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무조건 수시.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좋아야겠죠. 족치셔야 됩니다. 그냥 족치시면 안 되고요. 아주 피가 나도록 족을 치셔야지 겨우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조금 성과를 잘 내가지고 학원을 빛내고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는 무조건 뭐예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1학년 거 다 끝내놔야죠. 싹 다 끝내놔야 돼요. 그게 얘네들 뭐 심화까지 다 해놔야 돼. 네. 그런 것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교육과정까지, 그러니까 2022 교육과정 아까 말했지만 초등학교지만 1, 2학년 정도까지가 지금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들까지는 현 연구의 유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다음 교육과정이 넘어갔을 때 그때쯤부터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아마 나올 거예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요. 현재와 동일해요. 대학 입학 체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중3학년은 입시제도의 마지막 기수로 재수생이 엄청 몰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적도 중요하고요. 학생부까지요. 모두 다 잘해야 돼요. 얘네들은 다 잘해야 돼. 재수는요. 수능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얘네들이 어쨌든 얘네들도 뭐 1년의 그뭐 버퍼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줄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재수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때 수시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지만 아예 달라요. 어떤 그 수능이라든가 그 학생부라든가 이런 기재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수능만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수능도 바뀌잖아요. 내가 공부했던 수능이랑 얘네들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보는 수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현역해야 됩니다. 현역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이 되려면요. 최대한 무조건 선행 다 잡아야 돼요. 잡으시고 정시 수시까지도 다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선행 미리 안 해놓고서는 안 되잖아요. 철저한 얘네들 한 학기가 아닙니다. 한 학기 안 되고요. 한 학년 이상의 선행을 해가지고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는 수능에 좀 전념을 해가지고는 수능 최저까지도 내가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얘네들은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애들이 얘기해요. 고1 내시는 무조건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상대평가를 다 배우는 공통과목을 다 배우는 1학년 때 무조건 최상위권을 찍으셔야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은 그래서 전 과목 선행이 트렌드가 될 겁니다. 수학은 그의 중심이 있겠죠.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수학을.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아마 중학교 저학년 쪽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계신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방학교를 가가지고요, 성적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2학년 때 서울로 올라가겠다.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지금 진짜 실제로 있어요. 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수능 준비 계열 적합 활동.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건데, 자, 고등학교 올라가는 지금 이제 고등교 학점제가 들어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학습과 내가 진로를 두 개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학습은 제가 보기에는 수능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 진로는 바로 계열적합 활동. 여기다 계열적합 활동이라고 써놓은 그겁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화학과를 가고 싶어 하면은 듣고 싶은 과목 이런 것들과 그거에 대한 여기다 밑에 써놨죠. 희망 계열 과목에 대한 것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다양하고 접창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둬야지 학생부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학생부가 아름다워야만이 대학에서 뽑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이거 사실은 조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문제인지 왜가 문제인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학습은 수능 준비 2학년부터 해야 되고 수능 준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행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수능 준비를 내가 계속 해놓을 수 있게끔 학습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가가지고 학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좀 뭐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뭐 그냥 계속 일단 진행을 할게요. 뭐 국어, 독서, 논술 이런 거 교양 이런 것들 뭐 이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절대평가가 되기 시작하면요 나의 글쓰기 능력이라든가 나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거 미리미리 안 해두면 안 돼요. 그 애들 책 좀 많이 읽히셔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책 많이 읽어야지 되고 교양 상식 이런 것들이 풍부한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양 상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 유튜브에서 좀 얻지 마시고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과서 수준에서 얘기하는 교양 수준, 교양 과학, 교양 사회 수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이건 뭐 사실 이건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게 사실은 좀 가장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학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학이라는 네임밸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진로 학점 연계 연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평가니까 내가 어떤 과목들을 미리미리 듣고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미리 정해두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한 친구들이 결국 대학은 잘 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얘네들 지금 뭐 고등학교 때 그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고 가는 애들이 갑자기 뭐 수능 끝나고 나면은 너희 20년 미래를 결정해라 말라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세계에서 경험을 많이 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이기는 하나 실제로 대학에서 입학을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미 준비 다 해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반드시 있죠. 빠른 진로 결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대학을 가는 것 자체는 중요하다. 어쨌든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저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이게 위계 과목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등수학 상하 이렇게 뭐 여기서 말하는 공통수학 1, 2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등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등과정 제대로 끝나지 않고 고등과정으로 올라가 와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딱딱딱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리고 원하는 내가 학과가 있다라면은 그 학과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덧붙여가지고 수리논술 같은 것도 앞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변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아지니까 내가 논술로 학생을 뽑겠다 이런 학교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리논술 쪽도 이제 좀 수학적인 재능이 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수능 이제 준비해야 되고요. 어쨌든 본다면 수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본다면은 그리고 국어 영어는 아마 중학교 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최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장기적인 관점. 자, 이게 중요한 건요. 경험과 실력 있는 학원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실력 있는 학원에서 좀 제대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수능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요거는 이제 다음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한 게 이제 제 내용이고요. Q&A는 그냥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좀 할게요. 제가.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자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모이셨는데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성수학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사실은 학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큰 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고등부는 절반 이상이 망할 거다. 당연하죠. 고2부터 절대평가인데 누가 학원을 다니겠어요. 자, 초중등으로 재편될 것이다. 아니, 고등생이 줄어드니까 초중등을 보여야겠죠. 초등 경시 부활? 아니, 그러면은 고등부는 입시라는 게 딱 정확히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이는데 초중등은 보이는 게 없어요. 중학교 애들 문제 다 쉬울 거야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여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초등 경시가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죠. 저도 뭐 일견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학학원에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2까지 고1 선행은 거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상위권 애들 기준으로. 고1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위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수능까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고교 입학하기 전까지 여기 지금 뭐 수일 수투로 돼 있지만 아까 말한 대수, 미적분, 확통이라든가 뭐 미적분 투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그럼 좀 줄을 이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전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중등으로 학원이 재편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이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재편되는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중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학생을 가르치되 중학생에게 고등과정을 가르치는 게 일반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과정을 가르치고 거기다 수능을 가르칠 줄 아는 선생님들이 계속 경쟁력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학원이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고등은요, 수능 수업 없으면 이제 도태죠. 끝이죠. 어차피 최상위권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거 다 끝내고 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남은 거는 결국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이에요. 그럼 그 수능, 이게 2024년도에 수능 나오고 나야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요거 때문에. 수능 수업이 없으면 도태가 될 건데, 만약에 수능이 완전히 절대평가로 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고등부는 망할 겁니다. 고등부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초중등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초등 유아로 내려가겠죠. 네,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고등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중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국어, 논술 이런 것들은 뭐 좀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학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수업은 제가 보기엔 이제 거스를 수가 없죠. 대세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시장이란 건 어떻습니까? 대형 업체 유명 강사 위주로 이미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끼고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뭐 이러고 쳐다봐요.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문제 풀면 다 들리죠. 예. 이게 본인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온라인 수업은 그겁니다. 너무 수동적이야. 그냥 나 이러고 보잖아. 이러고 본 다음에 나 다 알겠네. 문제 풀면 다 들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식은 거기서 배울 수 있을지라도 그럼 현우진이 해줄 수 없는 것은 뭐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가장 특화된 게 사실은 감성수학이죠. 예, 학생 진도, 학교별 맞춤 자료를 만들어주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잖아요. 공부를 하게끔 해주고 영상을 보면은 그거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그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오답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써놓으면 그 풀이 과정에 대한 첨삭을 해줄 수 있고 이거 우리 검정숙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교학점제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저거랑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와 그 천안점이랑 저기 전주점 원장님께서 이 강의를 다 찍어놓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제 어차피 내년부터 사실 영상을 다들 찍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다들 같이 찍어가지고 다들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요 앞에 위에다가 지금 써놓은 요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고등부가 망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초중등으로 재편될 것이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초등부 경시 진짜 부활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제가 좀 많이 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좀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듣고 저도 좀 정리도 좀 해보고 요러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시간을 좀 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다가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이거 뭐지?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이게 강의 아닌 강의를 해놓고 나서 좀 쫄리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한 소장님께서 제가 혹시 얘기한 것 중에 틀린 부분이라든가, 그럼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 옷 사고 쇼핑하고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말씀대로 상대평가 될 확률이 약간 높을 수도 있고 절대평가도 무시는 못하고요. 그리고 대학별 논술 때문에 2025년에 고려대학교가 대학별 고사를 하면 이번에 논술이 부활됐어요. 그래서 다들 그게 그 예신가. 그리고 말씀대로 웬만큼 규모가 크고 좋은 학교들은 그런 걸 낼 수 있는데 지방권이나 국립대에서는 그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바칼로레아를 왜 못하냐면 채점을 41만 명을 해야 돼요. 프랑스 가서. 듣기로는 통역을 붙여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고 대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그거는 대입에 하는 게 아니라 자체 교육 과정에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는 교장선생님 만났을 때 그 연수시키는 게 교사 한 명당 15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초중만 경기도가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랑 뭐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수학을 중점으로 했고 저는 학원들이 살아남을 길은 교육 과정을 짜는 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되게 비평준화 못하는 고등학교에서 교육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쪽이랑 주문형 강좌를 잘 짠 네, 학생들이 잘 갔어요. 생각보다 한 3점이 그 정도에서 국민대를 갔으니까 기계
자동차학과를 상당히 잘 간 거예요. 사실은 그 학교가 그 지역 꼴찌였어요. 천안으로 따지면 어딜려나? 저기 성성고등학교 정도 되려나? 아니면 아산 쪽 그런 쪽 학교라고 보면 되고, 화성 쪽으로 따지면 여기 신설학교인 서영고 정도 되고, 하남으로 따지면 미사강병고고, 남양주로 따지면 어디라 그러나 마석고. 그런데 거기 근데 농어촌에서 이번에 농어촌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됐고, 저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을 어, 관리해주고 확인해주는 게 꼭 필요한 게 학교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이유가, 공립학교는 교사가 바뀌어요. 거기다 두 번째로는 이거 참 진짜 학교에서 아는 얘기인데, 고등학교가 만약 자기가 관련한 두세 과목을 가르치면 중학교로 선생님이 점점 많이 갈 거예요 아마. 네, 그것도 있고, 현행 이 구조상은 고등학교 2, 3학년에 뭐 그런 모니터링하는 교사를 한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고1이고, 말씀대로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능이 만약에 절대평가되면 그거는, 예, 그런 논술형 문제가 거의 말은 면접인데 논술형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교육이 일반 강남 쪽이나 특정 인강 쪽 빼놓고 일반 학원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자사 특목 준비하는 학원들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사 특목이 뭐 김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성고 애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병정고 세모고 확실히 잘하거든요. 제비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걔네가 잘 가잖아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복자여고예요. 복자여고 애들 모의사에 비했을 때 여기 세마고 이런 애들이, 그 저번에 유출된 자료에 의하면 화성고가 전국 1등, 세마고가 전국 5등, 병정고가 전국 15등인데 그 세 학교 다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한 번도 제가 붙는 경우 못 봤어요. 예. 그때 느껴요 이게. 이거 학교빨이 진짜 크거든요. 차라리 특목자사 전문 준비 학원 이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교육과정이나 면접이나 좀 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방법도 필요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 김포예고라고 있어요. 아니 김포예고 영어 내신 6등급짜리가 모의고사가 5 나오거든요. 4, 5? 그럼 일반 여기 있는 동탄에 있는 고등학교가 더 못한다는 소리인데, 걔네가 한양대 에리카 가요. 인천대 가고 일반 애들 3등급 초중반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 쳐주는 건. 그래서 이거는 돈이 있는데 있어야지 또 갈 거 아니에요. 또 외고나 특목자 사고는. 그게 아니라면 일반고 중에 교육과정은 잘 짜야 되는데, 여기서는 돈이 많은 사립이 유리해요. 자사고 아니더라도 공립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 역량이 정말 좋지 않은 한 교사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립 같은 경우엔 최대 5년인데 지역이 안 좋은 지역은요 2년 정도면 바꿔요. 교사들이 전출돼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 시스템을 알면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교사가 내년부터 줄잖아요. 뽑는 인원이. 젊은 교사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예. 그 점도 특히 인구가 소멸 급속히 저하되는 지역에선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수학 부분은 제가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시니까 그런 자료도 저도 많이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재밌어지는 게 2025년에 지금 연세대랑 그 한양대가 수능 체제가 살아나요.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연세대가 면접이 그렇게 세게 했는데도 면접 갖고도 애들 성적이 담보를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 어쩔 수 없이 걸어버린 거예요, 얘네도. 예. 그리고 고대가 25년에 학종을 줄이더라도 논술을 부활시킨 게 두 가지죠.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살아남을 거에 대한 미리 예행 연습, 뭐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국어 쪽을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로 적성도 뭐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본 거나 최근에 제가 같이 어떻게 본 거나 아니면 같이 하는 업체들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이제 저도 맨날 낮에 보러 다니거든요. 하여튼 국어는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초중을 많이 거느리려면 국어 쪽을 해야 돼요. 국어 프랜차이즈는 큰 데가 없잖아요. 뭐 청담 이런 식으로 아예 싹쓸이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군소 뭐지? 약간 전국 시대로 따지면 여러 가지 군주들이 등장하는 느낌으로 많아서
국어학원 큰 데 다니는 건 못 봤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 게 아마 재편되지 않을까 지방도. 왜냐하면 국어는 애들이 전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수행평가 말고도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100%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수행이 아닌데도. 중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는 학교도 경기도에 있거든요. 왜 경기도, 서울이 왜 중요냐면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이라 경기도, 서울, 인천 합치면 전체 우리나라 반이에요. 근데 학생 인원수는 실제는 7 정도를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 반이 아니라 인구의 반이 아니라 학생 수만 따지면 인구의 7이에요. 거기다가 공부하는 학생 수까지 따지면 실제 돈 투자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학생들은 7, 8 정도가 될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도권 쪽이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 이제 2025년하고 2026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결국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사실은 진짜 너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능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학 입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아마도 조금 이제 계속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그냥 여기 제가 다 정리 이거 뭐지 음소거는 본인이 해제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했던 거라든가 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뭐 좀 이런 식의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한 명 한 명 찍을까요?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도 뭐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 네. 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지금 벌써 9시 55분이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잘 못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 교육 자료는요, 그 학원 단톡방에다가, 원장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그냥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냥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시고요. 어, 기타의 뭐 특별한 이런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내년이 되기 전에라도 계속 꾸준히 좀 논의가 되고 그거에 대한 좀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뭔가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한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진짜 이제 수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능 절대평가로 되면 진짜 고등학교는 다 망하게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습이라는 건 이제 거의 다 없어지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각 대학별에서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 그러면은 아예 좀 이렇게 수리 논술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고등부 원장단 단톡방에서 제가 지금 그 뭐 팀장인가요? 뭔가 그걸 맡고는 있는데 그 방에서도 제가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킬러 문제들 같은 거 풀이하는 거 그 여러 선생님들이 다 풀이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풀이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는 좀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시가 다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셨고요.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필요한 거 있고 이런 좋은 의견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 개인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또 공부를 더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우리 얼굴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